자, 저희가 이제 손님들 와서 집 살 때 보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동명의 해달라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아니 단독명의 할 건데 이러면서 싸우고, 뭐 그런 경우도 제가 왕왕 봤거든요. 자, 이 단독명의 공동명의 재산 분할에서 가진 의미가 좀 큰가요? 어때요? 유불리하게 굉장히 다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세금적인 부분은 조금 빼고 우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내 단독 명의의 집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혼을 할 때 아까처럼 내 네. 단독 명의니까 그냥 이 집은 내가 하고 돈을 줘서 보내든지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 자, 그러면 자세 서로 자체가 사이- 일단은 네. 네네. 우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남녀분이 둘이 사이가 계속 안 좋으면 처음에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네. 생활비로 탕진하는 기술을 좀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혼을 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혼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네. 이게 한때 좀 트렌드였었던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네네네. 이혼 준비를 1년 하는 것보다 2년, 2년 하는 것보다 3년 하는 게 결국에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는 게 장기적 플랜으로. 네, 네. 자기 플랜으로 간다는 게 네. 결국에는 사실 재산 분할 가액을 내 재산은 줄이고 네. 다른 사람 재산은 많은 게 내가 받아오기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래 하면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생활비 명목이나 아니면 다른 뭐 명목을 만들어서 혼자서 그냥 담보대출을 내버리는 거죠. 그럼 부채가 늘어나고 네. 뭐 집이 10억짜리인데 담보대출을 한 뭐 6억 이렇게 됐다. 네. 그럼 나머지 4억밖에 남지 않죠. 그렇죠. 네, 재산분할 시기를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되는 파탄시나 아니면 이혼 소장을 접수한 그 시기로 보거나 네. 또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론 종결시 이렇게 보거든요. 마지막 재판하는 날. 네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 시기를 정할 때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생각을 해서 내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한 이혼 소송하기 한 6개월 전쯤에 네. 담보대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 탕진해버리거든요. 네. 쓰고. 네. 근데 이거에 개인적인 용도로 이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탕진한 것이다. 이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정말 다 쓸 때 썼대요. 용도가 네. 다 특정해가지고 네.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얘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첫 번째 해야 될 게 가압류, 가처분. 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해야 돼요. 네. 한 야, 번씩. 그거 하면 근데 정말 전쟁의 선포 아니면 총무기 바로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딱 네, 네. 오셨을 때 네. 이거 처분금지 가처분 빨리 해놓고 이혼소송 시작합시다 라고 네.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그랬다가 그렇죠. 네. 남편이 더 많이 화낼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진짜 뭐 더 감정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우선 이혼소송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게 이혼도 더 빨리 되고요. 네. 합의도 더 잘 돼요. 왜냐면 이분도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고 자기가 네. 뭐 돈을 빼돌릴 생각을 했든 뭘 했든 할 수 이 없으니까 집이 이제. 필요한데 대출도 안 되지 네. 처분도 못하지 막 이러면 본인이 답답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합의를 빨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네. 뭐 여러 채가 오. 됐다 또는 뭐 사업 재산에 뭐가 네. 있다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되겠지만 개인 그렇죠. 사업자로 뭔가 다른 재산이 있다 이럴 때는 가처분을 하시면 소송을 빨리 끝내려고 되게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신 분들은 네. 그 가압류 가처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협상은 좀 교섭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해야지 뭔가 쉽게 협상이 종결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산을 네. 빼돌렸다는 걸 다 입증을 해도 결국에는 그 재산을 내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네. 집행의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해놓지 않았다가 뭐 대출해서 진짜 실제로 네. 뭐 다 쓰고 난리를 쳤어요. 네. 내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네. 근데 결국에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 네. 가처분이나 이런 보전 처분은 하시는 게 멀리 보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채권 같은 경우에 사회행위 취소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번에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원래 사행위 취소 소송이
민법에 한 군데 이렇게 규정이 돼 네. 있었는데 네. 이혼 부분에 명시적으로 아예 규정이 생겼어요. 아, 워낙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실 때 그 이혼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네. 돈을 부동산을 뭐 빼돌리거나 네. 이런 거에 대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다 인정이 되고요. 아, 그것도 요즘 같이 많이 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뭐 본인은 되게 안 걸릴 줄 알고 네. 빼돌리고 다 했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면 최소한 금융거래대역을 네. 한 3년치는 먼저 보고요. 네. 부동산은 뭐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보유 내역을 뽑아보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금융 내역 보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네. 그 앞부분까지 또 다시 사실 조회를 해요. 네, 그러면 대부분 또 다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기에도 좀 불리하게 네. 볼 수도 있고요. 장기 플랜 세웠구나 너. 네. 사실. 근데 장기 플랜은 조금씩 빼니까 잘 안 걸려요. 기술자들. 네. 아, 네. 근데 실제로 요즘에 아까 뭐 트렌드 관련돼서 또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 재혼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자식이 네. 서로 다르고 그리고 사실혼도 많고요. 네.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아니면 재혼하기 직전에 네.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싹 다 뭐 자식한테 넘긴다거나 자기 원래 네, 원래 재산을 완전히 없애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은 돈이 많은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자기 재혼을 하는데 네. 재혼하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은닉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그 재혼할 때 서로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재혼은 이혼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재혼해서 이혼할 때는 본인들이 갖고 온 만큼 거의 갖고 가는 식이에요. 네. 네.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재혼이 오래 유지되는 거를 생각을 해서 본인 재산을 다 은닉을 하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해서 다시 이혼할 때 이 사람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재혼을 해서 지내다 네. 보면 내 자식 따로 있고 여기 자식 따로 있잖아요. 네. 화모니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재산을 내 자식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또 계속 빼돌리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혼할 때 이번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엄청 크게 들어간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자식들한테 준 거랑 다른데 뭐 팔고 네. 뭐 명의 바꿔놓고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아서 그 기록만 해도 엄청 두껍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혼 소송, 사회행위 취소 소송 같이 많이 합니다. 네. 복잡하네요, 이혼도. 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뭐 사행해가지고 재산 명시해가지고 뭐 뭘 가지고 오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빼돌린 분들 하고 싶지 않아요. 와, 정말 복잡할 것 그렇게 같아요. 이제 네. 사실상 소송이 2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변호사 비용도 2배고요. 아, 네, 그렇죠. 당연히 저희도 소송을 2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이혼 소송이랑 똑같이 진행을 못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빼돌려서 모든 소송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요새는 다 걸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결국에는 공동 명의가 좀 더 나은 거다, 그죠? 공동 명의를 해두면 네. 보통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대출을 내거나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또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할 때는 공동 명의가 돼 있으면 우선은 그 누구도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 네. 최악의 경우에 진짜 지금처럼 막 집값 떨어지고 힘들 때는 네. 그냥 우리 이거 공동 명의 상태로 끝내겠다. 그러면 이거 집을 근데 시기는 보통 정해요. 뭐 네. 2년 안에 판다, 1년 안에 판다. 네. 해가지고 그럼 팔아서 정리를 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구나. 집값이 오를 때는 네.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금 주고 처분하려고 하시겠죠? 청산하려고 하시겠죠? 그렇죠. 네. 이거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알아서 제가 팔게요. 그러면서.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0억짜리인데 네. 그 5억을 줬어요. 네. 그럼 난 사실상 5억밖에 안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대출 내고. 근데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해서 했는데 네. 나중에 집을 팔았어요. 근데 네. 별로 안 오르고 10억에 판 거예요. 네. 근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3억이었어요. 아. 자 그러면 이분은 그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죠. 또, 네. 또 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 어차피 뭐 일가군지 뭐 여러 가지 네, 다르겠지만 있겠지만. 네. 결국에 세금을 다 청산하고 나면 본인이 또 손실을 훨씬 보면. 손실을 받다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제세 공과금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네. 그 부분 제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게 좀 현명한 야. 방법입니다.
그 얼마에 팔릴지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얼마에 팔릴지 예상 가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세 공과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누고 나서 5억 주고 안녕 했는데 나중에 양도세 많이 했으니까 다시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면 못 받을 거잖아요. 최근에 하는 이혼 소송 중에 네. 가장 힘든 게 네. 그 우리가 보통 이혼 소송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을 뭘로 산정을 하냐면 네. 감정평가하는 재산은 보통 토지나 이런 감정평가를 많이 네. 하지만 부동산은 전부 다 KB 그 부동산 시세를 많이 봐요. 네. 거의 뭐 그런데 그게 실거래가 있어야만 KB 부동산 시세가 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계속 거래가 완전히 활발할 때는 집값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서 멈춰있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아. 많아요. 대구 안에도 그런 부동산이 지금 많죠. 엄청 많습니다. 많죠. 네. 근데 지금 이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KB 부동산 시세는 예전에 그 올랐던 가격으로 멈춰져 있죠. 그대로 네. 멈춰져 있고 지금은 그 가격에는 절대 팔릴 가능성이 없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실거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아. 좀 유리한 네. 이제 증거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부동산에 현재 나와 있는 뭐 매물 시세나 이런 거를 계속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결국에 법원에서는 그 KB 부동산 시세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공시장 있는 건 모르겠다. 뭐 매물이 많고 이런 건 모르겠고 얼마 거래됐는지 KB를 가져오세요라고 판사님이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불리해요. 네. 네. 같아요. 오를 때야 항상 뭐 현물 갖고 계신 분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정황으로 이제 흘러가겠지만. 또 오를 때는 집 거래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바로 많이 돼요. 법원에서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 네. 재판 있기 전까지 네. 받아올 사람은 계속 실거래가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이거 네.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떨어질 때는 거래가 없으니까 네. 네, 이제 줘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그렇죠. 이거 시세 내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5억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네. 네, 상대방 계속 이거 5억 맞는데 계속 그렇죠. 속이고 있다고. 네. 계속 그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야, 부동산이 진짜 나누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보통 이혼 소송은 판결로 안 가고 그 전에 조정 전치주의라서 네. 보통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조정이 안 돼서 판결까지 받았을 때는 집값이 너무 떨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네. 그 주시는 그러니까 돈으로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항소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다시 집값 떨어진 그 네. 빨리 실거래가 있길 바라면서 집값 떨어진 부분을 좀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집을 뭐 팔아서 다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상의 금액보다 차라리 팔게요. 제가 어떻게 팔아보겠습니다.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혼 소송에도 그러면 항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실무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네. 항소 비율은 다른 소송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없고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혼에서 사실 승소라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혼 소송은 사실 승소 개념이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겠죠. 네, 뭐 예를 들면 나는 다 필요 없고 양육권만 가지고 오면 애들만 되는데, 가지고 봅시다. 애들만 있으면 되는데 네. 다 포기하겠다. 음. 그럼 애들을 가지고 온 게 네. 친권 양육권 가지고 온 게 뭐 승소가 될 수도 있고 맞네요. 또는 나는 재산 분할 중에서 요 집만 내가 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집을 가지고 오고 뭐 돈을 좀 주더라도 그게 승소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책 사유를 인증을 해서 위자료가 뭐 얼마가 나오든 위자료 항목으로 네. 인정이 뭐 100만 원이라도 되면 난 승소를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네. 네네네. 그럼 그분들은 뭐 그게 이제 승소를 보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승소 개념이 있는데 이게 끝까지 판결까지 갔던 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뭐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는 둘 다 계속 뭐 네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렇게 하면 네. 결국에 뭐 그냥 서로 둘다 똑같다 똑같습니다. 네, 해서 네. 이제 위자료 거의 인정 안 해주고 끝내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 부정행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그 바람 핀 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면 둘 다 그냥 바람을 피고 이미 파탄 난 상태고 네. 각자 생활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 거는 우선 숨기고 네. 그 사람 걸 이제 증거를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바람 핀 걸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네.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각자 바람 피는 거 난 서로 다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고 있었고 네.
그럴 수 이미 있죠. 파턴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내가 유책 배우자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요즘 다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뭐 실제 부부의 사이는 끝났지만 요 부부의 틀은 유지하고 애들하고 키우면서 뭐 서로 간에 이제 자유롭게 살자 네. 뭐 하는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네, 진짜 어려운 부부의 생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주택을 뭐 현금으로 마련하시기보다는 보통 1주택 이렇게 되시면 대출을 많이 끼게 되잖아요. 이제 뭐 대출 같은 경우 우리가 소극재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뭐 분할할 때 어떻게 뭐 쟁점들이 있나요? 재산도 나눠야 되지만 네. 결국에 빚도 나눠야 되거든요. 그쵸, 나눠야죠. 그게 우리가 보통 대출, 뭐 부채라고 얘기하는 게 법률적 용어로는 소극재산이라고 네. 하고 재산은 적극재산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이 재산 목록표를 만들어요. 네네네. 그럼 적극재산 얼마, 소극재산 얼마, 그러니까 합계 얼마, 음, 그러니까 원고 얼마, 피고 얼마에서 네. 다 합쳐서 몇 프로 네. 이렇게 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결국에 빚도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네네. 네. 여기서 한 번씩 하시는 실수가 보통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보통 10억을 하면 채권 최고액 얼마 해서 우리가 네. 대출을 받고 그렇죠. 약간 그 이자율까지 해서 한 20% 정도 좀 더 상승된 잡죠. 금액으로 네. 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채 내역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가액을 그냥 10억에서 만약 채권 최고액이 뭐 7억 5천 정도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단순히 그냥 뺄셈을 해서 2억 5천으로 잡고 시작을 하는데 반드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현재 부채 내역이 얼마인지를 다시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안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안 해주면 저야 뭐 너무 좋죠. 크게 생각 없이 그냥 그 숫자만 보고 그냥 빚으로 자기는 떠안겠다는. 네. 그렇죠. 그러면 재산 분할 가액이 아주 줄어드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가상 이혼이 그러니까 가장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한쪽이 빚이 많아서 자기는 적극 재산만 다 이제 네. 한쪽 배우자가 가지고 가고 네. 한 명은 빚만 가지고 간다. 폭파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한다. 네. 이러면 또 다른 채권자한테 사행위 취소 그렇죠.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제 부채도 나눠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이 부채를 결국에 만약 집에 담보대출이 보통 있으면 네. 집 명의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담보대출까지 같이 떠안게 돼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금융기관에서도 담보가 없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갚으라고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담보대출을 떠안는 조건으로 집을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너무 갖고 싶은데 이 대출 상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집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금융으로서 원리금이 또 세니까 그렇죠. 본인 혼자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면 아니 그냥 작은 돈 네. 받아서 나가서 그 돈에 맞는 뭐 집을 새로 뭐 계약을 하는 게 나으니까요.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위치돼요. 네. 그리고 이게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부부간 증여가 한 6억까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연예인이 네. 전처의 빚을 많이 갚아줘서 오히려 증여세를 물었다. 그렇죠. 타인 증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 타인 증여거든요. 그래서 남이죠 이제. 네. 이혼하고 나서 이혼 네. 먼저 하고 뭐 이 부채를 갚아주기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아예 이혼하기 직전까지라도 이혼 네. 소송 중이라도 그때 그 돈을 받으시는 게 증여세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6억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뭐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이혼 소송을 그냥 조금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네. 뭐 갚아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갚아주면 훨씬 이제 증여세나 이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무슨 세금을 그렇죠. 부담하게 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겠네요. 그 재산 분할로 뭔가 취득할 때는 네. 이게 내 재산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내 재산을 가지고 네. 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하면 주는 쪽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니한테 주는 거니까. 계좌를 찾아 명의 이전만 있는 예. 거예요. 근데 취등록세는 또 사실 물긴 물어야 돼요. 네. 재산 분할 할 때는 약간 조금 특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맞아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변호는 그렇죠. 변호사에게. 맞습니다. 네. 이 재산 분할에서 이 기여도 평가는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보는 게 일반적일까요? 사실 뭐 예전에 그랬어요. 20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면 무조건 50대 50이다. 반반이다. 네, 네. 반반이다. 그게 조금씩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요? 약간 뭐 10년 이상만 돼도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내가 결혼할 때 집도 다 해오고 다 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특유 재산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부모님이 또 많은 경제적 지원을 그치. 해주셨기 네.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내 특유 재산이지 이 사람하고 나눌 수가 없다. 10년 이상 살았는데 내가 뭐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10년 넘게 살고 한 푼도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무조건 최소한 30% 네. 정도 선에서 이게 뭐 법원에서 한 5% 단위로 이렇게 끊어요. 네. 예를 들어 25%, 30%, 35%, 40% 네. 이렇게 이제 좀 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집을 해왔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다면 네. 당연히 기여도가 올라가는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아이가 있고 없고가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원에서 트렌드를 보면 이혼을 할 때 그 아이의 복리, 그렇죠. 네, 자녀의 복리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떻게 트렌드입니다. 키울 것인가.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완전히 별개거든요. 뭐 재산 분할, 위자료, 그다음 양육권, 그렇죠.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나 주는지 이거를 다 정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약간 아이가 있으면 돈이 특히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도 보는 거예요.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약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그렇겠죠. 네. 그게 확실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돈이 너무 없다. 이 네. 여자분이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아이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러면 이분이 뭐 자녀의 양육과 여러 가지 기여도가 좀 높게 평가를 네. 해서 재산 분할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에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애 낳기 전까지 또는 지금은 주택을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 두 분이서 만약 결혼하시게 되면 1가구 이제 2주택이 되니까 각자 계시면서 한 집 팔 때까지 또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네. 뭐 이런 관계는 이제 사실로 건들 것이고 또는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신혼인데 한 분이 이제 집을 거의 해오신 거야. 부모님이 해줬다, 본인이 자가가 있었다. 이 상태에서 한 1, 2년 있다 이혼을 딱 했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실혼에서의 분할과 또는 이 상황에서 이혼했을 때 이거 특유재산이잖아 라고 했을 때 보통 몇 년까지가 진짜 이게 특유로 다 인정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혼 관계든 네. 이제 혼인 관계든 네. 이제 혼인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네. 똑같이 재산 분할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 결혼 기간이 네. 짧아요. 네. 그리고 그게 특유 재산이 다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네. 자 원칙대로만 하면 특유 재산은 무조건 특유 재산이라서 당연히 안 갈라져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특유 재산이 다시 재산 분할 대상의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거에 유지하고, 뭐 유지하고 가액이 뭐 상승되든 네. 이런 거에도 기여를 했다 기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숟가락 얹었다 이렇게 그렇죠. 해주는 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 재산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결혼 생활을 뭐 20년을 했는데 이 재산에 네가 뭐 한 건 없지 않느냐. 네. 당연히 이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자 내가 돈을 못 벌고 그 사람도 돈을 못 벌고 하면 이 재산을 까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이 재산 팔아서 네. 이제 원래 생활비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좀 기여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안 까먹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기여가 있었다. 유지를 해줬잖아요. 네. 내가 어디 탐진하지 않고 이 재산을 유지하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혼 생활이 뭐 10년, 20년이 되면 사실상 특유 재산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자 이거는 우리 보통 이제 집을 해왔다. 네. 두 사람의 소득이 만약에 소득 활동도 내가 다 해요. 네네. 내가 집도 해왔는데 제가 소득도 훨씬 높고 내 소득 하나만으로도 우리 생활비가 까먹을 일이 없어. 까먹을 일이 없어요. 네. 네, 잘 나가. 뭐 물론 상대방이 뭐 본인은 알뜰살뜰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유지가
정말 1, 2년 만에 끝나는 경우에는 거의 특유 재산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아주 소액, 10%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안 맞으면 빨리 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사실 뭐 증여도 네. 이렇게 사실 증여잖아요. 부모님이 네, 해주시고 그렇죠. 한다면 그럴 때 좀 바로 증여를 받지 마시고 네. 빌려서 차용증 따서서 아니 그 진짜 원칙으로 원칙으로 원칙대로 네, 그냥 네. 빌려서 대신 이자도 드리고 이렇게 약간 해두시면 채무가 돼버리겠네요. 그렇죠.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조건부 증여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뭐 몇 년 이상 사는 거를 그렇죠. 하면 줄게. 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는 안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임정 변호사님한테 더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혹시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적인 상담 여기 아래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보로월 큐브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반트 얘기를 나눠봤어요. 뭐 소감 어떠신지요? 제가 너무 신나서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무거운 주제인데 네. 좀 재밌게 저도 그냥 대화를 했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혼하시는 순간순간은 굉장히 힘들지만 저희가 이혼의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재판상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조정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요. 상담을 한번 하시든 아니면 뭐 소송을 진행하시든 전문가 도움을 한 번은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런 부분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요즘 뭐 이혼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장려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법률도 옛날에는 딱딱하고 그랬는데 지금 법률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법률 서비스도 이렇게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밝고 같이 이렇게 잘 공감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같이 함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